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주가 연계증권이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은행의 불완전 판매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판단이었는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업 이슈로는 이른바 내부 총질로 점입 가격에 이른 카카오그룹이 이번 주도 뜨거웠죠. 이 밖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 세법 개정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다양한 경제 이슈 피코노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피코노미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ELS 주가 연계증권, 홍콩 H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이 상품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홍콩 ELS 주가 연계증권입니다. 지금 대규모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두 번 다뤘습니다만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홍콩 ELS 지금 일파만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 교수님.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 저희가 본 게 홍콩 ELS 일파만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ELS라는 상품 자체도 역시 금융상품, 이 경우에는 이제 홍콩 H지수라는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돼서 나온 추가적인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그 위험성이 큰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찌된 경위인지는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또 대부분이 은퇴자들, 뭐 이 KB 같은 경우는 ELS 가입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은퇴자분들 상당수가 자신의 은퇴 자금을 ELS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H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뭐 30% 정도까지 회복이 되지 않으면 30% 이상 상승이 되지 않으면 지금 투자한 그 은퇴 자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그 판매 과정에 있어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손실 금액의 최대 80%까지 이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 중에서 여러 번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에 판례, DLS 사태 때 판례에 따르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또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가 되면 손실의 80% 정도를 80%까지 최대. 예. 최대 배상받을 수 있는데 전에 투자 경험이 있다면 예. 배상을 보상을 못 받는 예, 거.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위험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불완전 판매를 가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ELS, 홍콩 ELS 상품을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는 경험은 중요한 지금 그렇죠. 잣대가 되겠네요. 기준이. 예. 과연 한두 번 자기가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손실 보상 달라지겠다.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인철 소장님은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우선 은행에서 파는 게 맞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파는 게 맞냐? ELS의 설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녹인 구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손실도 한 번만 이 녹인 구간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주가지수 변동폭에 따라서 딱 지정된 기간, 3년 후, 30개월 후의 시점에 맞춰서 손실률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정작 이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판매 비중이 20%가 채 안 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 80% 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은행은 비대면보다 대면 고객이 많아서 이 상품을 과연 정확하게 인지하고 팔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고객한테 제대로 알려줬겠느냐. 맞습니다. 이게 지금 4,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완전 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사실
금융소비자법이 강화가 되면서 2021년부터는 은행에 가보시면 아마 대기표 뽑는 게 달라요. 예. 입출금과 자산 상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 특수한 이제 파생금융 상품을 창구가 가입할 달라요? 경우에 창구가 다르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은행 지점마다 사실은 이제 실적 경쟁을 해요. 이 상품을 팔 경우 수수료가 짭짤합니다. 전체 판매 금액의 1% 내외 수수료를 챙기고요. 수수료가 통상 만기가 3년이지만 그동안 시장이 좋아서 6개월마다 조기 이제 이 수익률을 이제 갖다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는 이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은행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그동안 녹취며 그다음에 서명이며 자필 서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불안전 판매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네, 그런 매뉴얼을 준수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품의 사실 수익성이 비대칭성이에요. 2021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금 금리가 1%대이긴 하지만 이 상품을 들을 경우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 기껏해야 3에서 4% 연간 예.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손실은 보니까 절반이 넘어요. 50% 내외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런 상품은 사실 누가 만드냐? 앞서 얘기한 증권사나 운영사가 만듭니다. 그러나 승인을 누가 하느냐? 예. 금융당국이 합니다. 그렇죠.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매년 거의 10조 원 넘게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예. 인기 상품이어서 지금까지는 홍콩의 H지수가 거의 문제 없이 이제 이 상환이 조기 상환이 되거나 만기 상환이 됐지만 지금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여기서 주가의 30% 이상 더 급등락하기 이전에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서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금융당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두 분이 지적한 것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씩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KB국민은행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가입자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70대 노후 자금 ELS 투자 권유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70대 65세 이상 이제 고령층 뭔가 이 말을 들으면 65세 70대는 금융 지식이 좀 없는 사람 같은 인식을 주는 발언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감원장의 어떤 지적. 발언이 너무 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은행이 사실 뭐 이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에 은행이 맨날 이자 장사만 한다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상품 판매를 통해서 수수료 수입도 없고 이런 은행의 수익을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은행에서 투자를 권유를 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게 사실 뭐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본 원칙이고 뭐 지금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조사 결과 부당 판매가 확인이 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짜고짜 은행이 70대에게 ELS를 투자 권유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뭔가 사전에 가이드라인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조사를 그렇다. 하고 있는 금융 당국의 관계자들한테는. 예.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고 그냥 해당 사안에 대해서 뭔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는 은행이 과연 이런 위험도가 좀 높다고 이번 상품이잖아요. 이런 걸 은행 창구에서 파는 게 맞느냐, 적절하냐에 관련해서 아까 이 석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은행이 뭐 이자 장사만 한다고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수수료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수수료 장사잖아요. 좀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런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직접 문제은행을 방문을 했고 예.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손님을 좀 엿들었어요.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필이면 네. 지금 모든 은행은 사실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ELS 판매는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홍콩 H지수. 홍콩 H지수가 아닌 다른 ELS 상품은 가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ELS를 가입하신 분인데 고객이 내가 봐도 머리 희끗희끗한 예. 60, 70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은행 창구 직원이 준 대본을 갖고 읽고 있어요. 예예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 읽어야 돼요. 위험성에 그래요? 대해서 고지받았고 나는 그걸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이 녹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내만 하면 안 됩니다. 전화로는 내내만 보통 하던데. 맞습니다. 그건 비대면일 비대면이고. 경우에 FD 파일을 보고서 그리고 이제 이 다시 피드백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내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많아요. 예. 대면이 많다 보니까 거의 은행 금융소비자법에 따라서 6가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6가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펀드 고객 한 사람당 최대 1시간 걸려요. 어제도 그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30-40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KB국민은행이 지금 모든 증권사보다 더 많이 팔았고요. 예. 아마 전체 내년 돌아오는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KB국민은행 손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에 이게 지금 가입 최저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네. 정말로 이걸 상습적으로 이거를 6개월 내지 3년 동안 만기 수익돼서 이 상품이 알토란 같다. 정말 이자 굴리는데 원금 돌리는데 이제 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만기 고객, 예적금 만기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 창구를 너나 할 것 없이 이 상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우리가 아마 HTS상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거나 위험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 상품 고객 성향을 반드시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게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65세 이상한테 이 사람한테 과연 위험성을 고지했을까? 2016년에도 홍콩 H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근데 그런 사실을 고지했다라고 고지했을까? 하면 그 자리에서 여길 가입했다? 네. 3-4% 지금 물론 3-4% 아닙니다. 지금 뭐 6-7%, 5-6% 이상 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특판 상품은 충분히 그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은행이 자기의 이제 어떤 인센티브 성과급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 과하게 이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실제 이제 불완전 판매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불완전 판매를 가르는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를 해서 이제 정말 불완전 판매인지 아닌지를 가려지는 건 조금 시간이 있을 테고 그러기 전에 벌써부터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쉽게 가라앉질 않을 것 같아요. 과연 누구 책임으로 이 손실이 귀착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피코노미 2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점입 감형 이제는 내부 폭로전까지. 석 교수님 지금 독과점폐해다 대통령의 발언이다 해서 카카오의 외부에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또 총질이 있었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총질을 한 당사자는 김정호 카카오 CA 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입니다. 예. 그래서 CA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지금 공동체 얼라이언먼트 센터거든요. 예. 근데 이 김정호 총괄 총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김범수 지금 경영쇄신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창업자. 창업자인 김범수의 사실 최측근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를 쇄신을 하겠다고 뭐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 그리고 무보수로 일한다. 괜히 논란을 좀 얻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분이고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회사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이번에 쇄신을 하겠다고 지금 새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외부 위원회인데 거기에 전권을 준다고 뭐 혁신위원회 비슷하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일한 그 회사 측 위원입니다. 아, 그래서 내부 인사다. 예, 내부 인사고요. 근데 뭘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SNS에 폭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골프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창업자가 정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고 자기가 조사를 해가지고 골프 회원권을 갖다가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것도 아니고 회의 중에 또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을 갖다가 지금 제주도에 카카오에서 짓고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뭐 다른 임원들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서 거기서 언쟁이 있었는데 뭐 700억, 800억 원이나 되는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담당 임원이 결제나 합의도 없이 원래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것도 폭로를 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부서 간의 연봉이 편차가 있어서 관리부서 실장급이 경력이 맞는 개발부서정보다 뭐 연봉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든지 임원과 직원 간의 복지 격차 그래서 휴양시설이 직원은 열악한데 임원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SNS에 폭로를 하면서 네.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그러네요. 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카카오 이렇게 제가 또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자정 능력도 상실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런 김정호 총괄이 비난을 한 경영 비위를 지적한 당사자들이라든지 뭐 노조에도 좀 무슨 반응이 있었을 것 같네요. 이러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실 공방으로 또 치닫고 있는 양상이고 아니 창업자가 경영쇄신이어서 투입한 사람이라면 거기다 또 이제 욕설 구설수까지 논란까지 있어서 이게 뭐 정치권의 뭐 위원장처럼 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굉장히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가 국민주에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국민 눈물주가 돼버렸어요. 국민 눈물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사 돌아다니시면 이 작가분들이 카카오 사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왜냐하면 있으니까. 주가가 한때 17만 원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한 5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거의 뭐 3위까지 갔다가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뭐 독과점 논란부터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여기에다가 뭐 내부 통제부터 시작해서 경영쇄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딱 찍어서 굉장히 공동 창업자였던 이제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불쏘시개가 돼서 이런 내부 고발이 나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로 인해서 내부 직원들 그리고 노조들은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조금은 이제 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야 그러면 저렇게 쇄신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김범수 창업자의 의중이 담겨 있느냐? 있어요? 있거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거의 뭐 과도한 골프라든가 보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사에 대한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소통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업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지금 커진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못하는 일을 지금 대체 인물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게 혹시나 김범수 창업자가 자기는 손에 이제 이 피를 묻히지 않고 이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이제 김정호 총괄을 통해서 김범수 창업자가 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들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제 과도한 자율 경쟁에 의존하다가 그게 지금 너무 과도한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자율 경영 틀 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가 독과점 논란이라든가 시세 조정이나 분식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해결해 주려고 갔는데 해결할 문제 하나를 더 얹힌 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안 좋은 시선에 내부의 총질에 내후 외환인데 그러면 카카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듯하던데 혹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사태가? 이게 일종의 좀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이번에 뭐 경영 혁신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김정호 총괄은 SNS에 자꾸 여론전을 시도를 하고 이제 노조까지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노조도 지금 개입을 하겠다 이러고 그다음에 경영진하고 대립도 점점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가 지금 뭐 송사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SM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런 법적 대응도 해야 되는 와중에 지금 내부에서도 서로 지금 분란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 같은 기술주는 현재 투자를 많이 늘려서 미래의 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결정이나 이런 걸 누가 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술주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런 지금 사태와 연결해서 보면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주가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카카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10월 말에 저점 찍었거든요. 한 37,000원대까지.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단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 실적만을 놓고 보면 예.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 카카오도 괜찮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아, 실적은 그래요? 나쁘지가 않아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 지금 나와 있는 뭐 이 사법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에 이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커요. 이제 지금 CEO까지 걸려 있는 이 사법 시세 조정 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 회계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 이제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지금은 단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물타기 내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예. 사는 매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경쟁사인 네이버처럼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뭐 인공지능 AI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어발식 이제 사업 확장이 아닌 정말로 오롯이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이 되지 않은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세 조정, 내부 거래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이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자, 피코노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3억까지. 3억까지 이제 양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우선 자세한 내용 석 교수님 어떻게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기존에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 1인당 네, 5천만 네. 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더해 주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랑 측에서 1억 5천만 원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비과세가 신부 측에서 역시 1억 5천만 원 되니까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양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된 것은 또 미혼 출산, 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물지만요. 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고 해서 지금 혼인율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보입니다. 1억 5천만 원씩 양가 합해서 3억 원까지 결혼 출산, 뭐 결혼 전후 신고 전후 한 2년 정도 기간은 좀 주는 거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주고 미혼 출산도 1억 5천. 예. 네,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야당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야당이 반대했고요. 민주당도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까지 반대를 했는데 네. 지금 나온 미혼모 출산 이제 이 공제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신설된 거 이게 야당이 넣은 겁니다. 미혼모 출산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 사실 이 정의당은 보니까 만에 하나 5, 60대 가구주 가운데 실제로 양가에서 현금을 1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사람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따져봤어요. 예. 근데 한 1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구의 13% 정도밖에 못 준다. 1억 5천씩. 왜냐하면 저축성 금융자산만 따진 거예요. 저축성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5, 60대 가구주의 비율이 전체 상위 가구의 13.2%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금융자산만 그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부동산 자산이나 다른 자산도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면 결혼 비용이 1인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집을 구한다? 전셋집이 한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있든 없든 사실은 뭐 적든 많든 금액이 적든 많든 해주고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5천만 원. 그럼 10년 5천만 원 내. 이상 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법자예요. 음. 본의 아니게 범법자지만 이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예. 결혼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이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한 56% 정도가 2030은 주는데 찬성한다. 56%.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죠. 조금 과반을 좀 넘고요. 더 많은 받고 싶은 건 다 인지상정인데 더 근데 많지는 이제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여력이 안 돼서 내가 오히려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데 예. 이러면 이제 부의 대물림이 되고 이게 공제한도 학도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게 아마 야당과 정의당의 반대 논리거든요. 그러네요.
석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야당이 당초 반대했던 거 이재명 대표도 반대를 했는데 부의 대물림이다. 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찬성을 했는데 예. 괜찮은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혼인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입된 그런 대책은 기존에 써보지 않았던 정책이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10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 2014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렇죠. 2014년에 결정해서 거의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요. 그 사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7.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10년간 5천만 원도 최소 37% 이상은 늘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약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소장님께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너무 소수에 불과하다는 많지 않을 지적을 것이다. 해주셨는데 통계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금 배우자가 있는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6억 4,700만 원이고요. 금융자산만으로는 평균 1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부모 세대 60세 중에서 이상이. 평균이 1억 2,200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까지는 집을 처분해야 되지만 그래도 금융자산 1억 2,200만 원이 있으니까 사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결혼하는 자녀한테 충분히 그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산층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엇보다 또 여야 합의로 이제는 통과가 된 거니까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논란을 제기할 필요 없고 네. 뭔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정의당 조사로는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금융자산 기준으로 한 10% 고작 넘을 거라는데 통계청 조사를 들이대면 조금 더 순자산이 60세 이상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네. 자기 주장의 정확성이나 내지 정당성을 이제 포장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현금 보유,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산은 양극화돼 있어요. 6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집 자가 보증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ELS 가입도 많이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그렇게 묶여 있다 보면 부모 세대의 부와 사실은 그쪽은 굉장히 성장했던 시대에 과시를 그쪽에다 쏟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자산이 적은 자식 세대들이 이전이 돼야 소비가 살고 내수가 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의 적절한 어떤 증여는 자본 이전을 통한 이제 중산층을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된다라고 저도 봅니다. 네, 하여튼 뭐 결혼도 안 하고 또 출산율도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재정을 투입하든 뭐 어떻게든지 좀 출산율이나 결혼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해도 과연 출산율을 올리겠느냐? 정말 파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산율 지금 0.7도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저도 파격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패턴을 봤더니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아내의 임금 수준이 남편하고 못지않게 점점 높아질수록 지금 자녀 보육이라든지 가사 노동을 갖다가 외주를 줍니다.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를 쓰고 그런 아내들은 직장 생활과 육아 출산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급여가 남편 못지않게 점점 올라갈수록. 남편 대비 상대 급여가. 육아나 출산이니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요. 그 취학 연령에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할 나이가 된다든지 하면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육아 도우미를 쓸 돈이 안 되니까요. 임금 수준이 낮아서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도우미와
아니냐 육아 도우미 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정책.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는 거죠. 가사 도우미. 예. 그럼 획기적으로 낮춰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가사 도우미를 쓸 때 보조금을 주는 정책. 이런 것만이 지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리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대책이 가사 필요합니다. 도우미도 외국인 예. 동남아 이런 분들을 좀 들여와서 우리 가사 도우미로도 활용할 수 있게 예. 하자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뭐 서울시도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허경영 씨 2007년 대선 공약을 봤더니 허경영. 예, 출산 수당 3천만 원, 결혼하면 3억 원을 주는데요. 결혼 자금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이에요. 결국은 비슷해지는 거네.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공중부양 이런 허세만 빼면 이제 찍어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결과적으로 그래 되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물론 뭐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게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시켜야죠. 출산해야죠. 육아해야죠. 애 키워야죠. 이게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나왔던 게 그나마 이런 이제 증여세 공제안도와 더불어서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갖던 게 무주택 청년한테 2% 최장 80%까지 대출 2%를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대책이 많이 나와야 돼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결혼 증여세 각각 1억 5천만 원, 3억 원까지 해준 데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 표시를 하셨네요. 네, 피코노미 금주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